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북한군이 예상보다 빨리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란 보도가 나왔고 파병 총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복이 선발대를 이끌고 쿠르스크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이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파병 사실을 쉬쉬하고 있습니다만 소문이 퍼지면서 가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이 아닌 훈련이라고 거짓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9은 북한군 파병 상황부터 우리 정부 파견 인원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정치권의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브리핑 내용을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용복 북한군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일부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훈련받던 병력 3천여 명 가운데 선발대가 김용복의 지휘를 받아 쿠르스크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파병될 전체 병력 규모를 1,9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병사들이 북한말을 쓰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데 국정원은 러시아군이 포격, 발사와 같은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소통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단 속에도 파병 소식이 확산되면서 내부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지난 23일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특별기편으로 평양을 단영한 걸로 파악됐는데 국정원은 양측이 당시 조율을 거쳐 파병을 사실상 시인한 걸로 해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해 들어 북한 노동자 4천여 명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걸로 추산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3,000명이 야간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혀 조만간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에 머물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군이 전장에 나오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내준 러시아 쿠르스크주. 이곳에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북한군 3,000명이 야간 훈련을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했습니다. 3,000 already on the territory of Russia, 3,000 of North Korean soldiers. We think the information from our intelligence, we think that they will have 12,000.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임시 막사에 주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전 투입이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최선희 외무상이 북한군 집결지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 긴장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무기로 공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 만여 명의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했는데 지난주 발표한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전선엔 러시아군 5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3만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군까지 합류할 경우 미국도 장거리 미사일 등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바뀐 정부 전쟁 양상을 살피기 위한 분석 요원들을 현지로 보내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을 전훈 분석반이라고 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참관단이나 신문조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거란 전망에 대해 국정원은 그런 표현은 사용한 적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최근 전쟁이 드론전, 전자전으로 바뀌는 양상 속에서 파병된 북한군의 군사 무기 체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파견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선 전훈 분석반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인 걸로 안다며 우리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북한군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불리는 전장에서 향후 우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교훈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현대전을 치러본 적 없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특사를 한국에 조만간 파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사지로 내몰린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평양의 김정은은 암살을 우려해 경호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통신 전파방해 차량에 드론 탐지 장비까지 도입했다는데 평양 권력부의 상황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인 특수부대원 뒤로 완전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총구를 아래로 겨눕니다. 특수부대조차 믿지 못하는 김정은의 불안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 국정원은 올 들어 공개 활동을 크게 늘린 김정은이 암살 위험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해외 요인의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특히 통신 재밍, 전파방해 차량을 운영하고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한 걸로 파악됐는데 최근 전장에서 적 지휘부 타격과 수장 사살에 드론이 활용되거나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뜬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적에 해당하는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김정은에게는 어떤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감에서 무인기를 보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선 비축 식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김정은 지시 이후 무장 탈영까지 속출하면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검열이 강화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당 행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지위가 일부 격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 우리의 전훈 분석반을 포로 신문 돌격대라고 호도하거나 고문 기술을 전수하는 거냐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안보 앞에선 보통 여야가 따로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분석관 파견을 반대하며 고문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고문 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대한 모독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오늘 공개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은 또 나왔습니다. 북한 포로 신문을 맡겠다며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돌격대를 자처했고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엄 음모론과 연계시키거나 국정원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까지 인정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정보에만 의존해 기정사실인 양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안보 위기마저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야는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기 지원 등 우리 정부의 개입 정도를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북한 파병군의 러시아 전선 투입 임박한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입되면 북한군의 대규모 인명피해 역시 불가피하겠죠. 긴박하게 흘러가는 파병 상황,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 중에는 김영복이라는 인물 또 등장했습니다. 실제 전방에 직접 투입된다는 건가요? 네, 국정원에선 김영복이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 이제 확인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쿠르스크로 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북한군 부총참모장, 그러니까 한국의 합참차장에 해당하는 직급인데 김영복의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을 전장에 본격 투입되는 시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군 파병되는 인력들 국정원이 평가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 폭풍 군단 소속 장병들로 이 특수 부대인데다 전투 훈련도 이미 받아 개인 전투력은 낮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전 경험이 전무한 데다 최근 빠르게 변화한 현대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은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외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전쟁에서는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네, SNS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드론 기술은 러시아군이 참호를 퍼서 숨어 들어가더라도 열 감지 기능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막기 위해 알루미늄 포일을 덮어도 지열 차이까지 파악해 공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산악 전투에 능한 걸로 알려진 북한군이 개활지인 전장에선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치권 상황을 좀 보면요. 민주당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연일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지난주 국정감사 땐 민주당에서도 분석반 성격의 인력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현대전을 치르는 북한군을 두 눈으로 좀 보고 직접 볼 기회다. 네, 물론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해선 야당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주술사가 닭피 맛을 보며 전쟁을 결정하는 나라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이나 이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던 식의 발언은 제일 야당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안보 문제까지 정부 공세 여론몰이에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이 북한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 일단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이른바 폭격 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 주장을 규탄한다 이런 거였는데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은 오늘에서야 제출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안보 문제까지 정쟁에 활용한다는 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엔 북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한 비판 역시 비중 있게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여야가 다투는 건 좋습니다만 안보 문제만큼은 좀 거국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당 중진들이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더 이상 여권 분열은 안 된다는 기류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결자 해지의 자세로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동 성명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나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모임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 중진들이 김 여사 사안에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 리스크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해법은 이제 시간 싸움이 됐다며 실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장외투쟁을 예고한 야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문제 등으로 내용을 겪는 여권 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권 내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대선 때도 야당은 틀림없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텐데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같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에게 댓글과 여론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서명 운동까지 벌인다는데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기소, 이재명은 무죄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인증 사진을 올리고 다음 의원을 지목하는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에 나선 의원들입니다.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다음 달 11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8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인 무죄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댓글 하나, 그리고 이제 글 하나, 그리고 이런 여론들,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지지자들은 대북송금 재판 1심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에 나섰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주 국정감사 때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수도권의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 거대 야당의 재판부 압박이 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부적절한 외압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민주당이 무죄 여론전을 펴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가져왔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던 법안이 일몰되는 걸 이유로 3년 연장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주장한 건데 여당은 일어나지도 않을 가짜 왜곡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슨 일인지 장세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 3년 연장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2조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해 왔습니다. 특례가 끝나는 내년부턴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이 3년 더 연장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 국가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으로 정해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단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 쓰지 못해 남은 지방교육재정 불용액은 매년 2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건전 재정에 대한 고민은 뒤로 하고 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방교육청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세수에 연동되는 교육 예산 역시 들쑥날쑥하다며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부가 8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사실상 승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건데요. 정부가 유연하게 나오면서 의료계도 대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들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수업 복귀 등을 약속해야 휴학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이달 초 입장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걸로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학 총장들도 내년도 의대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에 기대를 나타낸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료계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제 조건이 해소가 됐으니까 저희는 환영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사협회장 탄핵 관련 절차도 속도를 내 의협은 오늘 밤 긴급회의를 열고 표결 날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7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 2대에 치여 숨졌습니다. 첫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직후 술을 마셨는데 경찰은 가수 김호중 씨와 같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부산의 한 횡단보도.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자 횡단보도 위에 한 명이 쓰러지고 잠시 뒤 다른 차량이 쓰러진 사람을 덮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건너편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행인은 충격에 머리를 감싸줍니다. 뺑소니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인 70대 보행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첫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사고 9시간여 만에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사고 후 오전 9시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 사고를 감추기 위해 사고 이후 일부러 술을 마셨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자기가 반병 마셨다고 하거든. 거짓말 탐지라든지 그다음 거전 행적 조사라든지. 경찰은 두 번째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 11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이 여러 차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관은 자녀 손을 잡고 입국하는 부모를 매번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필리핀에서 마약을 운반해 오는 길이었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과 엄마, 짐을 한가득 든 아빠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지만 아빠 배낭에 담긴 건 마약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번 가족 여행인 척하면서 필리핀 마약을 운반해 온 겁니다. 이렇게 배낭 안쪽을 잘라 비밀 공간을 만들어 마약을 넣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말린 과일로 가방을 채워 위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선택적 이제 검색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손을 잡고 배낭을 메고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지 않을 것 같은. 밀반 입한 마약은 필로폰 6.6kg, 케타민 803g으로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남성이 마약을 야산에 묻어두면 조직원이 수거해 갔습니다. 유통조직은 스위치함이나 소화전 안에 마약을 놓은 뒤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 우두머리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로 이들은 서로를 모른 채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하고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가상자산을 맡기면 원금의 20% 이자까지 주겠다고 꼬드겨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0,000명 넘는 피해자가 5천억 원 넘게 뜯겼는데 사기범들은 이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한 남성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사기 조직이 투자회사 간판을 내걸고 전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맡기면 해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 40일 뒤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다가 결국엔 투자금을 다 날린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날린 피해자가 10,000명,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습니다. 파산은 기본이고 저희가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하느라 일당은 이 건물 1층부터 5층까지를 통째로 사용하며 1년 6개월 동안 대규모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일당은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어 계좌 잔액이 불어나고 이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대표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전산상 작업만 할 뿐입니다. 사기 일당은 10억 원짜리 요트와 고가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일당 4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성을 소개받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남성들과 친해진 뒤 투자를 권유해서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남성들에게 접근했는데 이들은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이 20대 남성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각종 데이트 앱에서 해외 동포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사기에 끌어들인 겁니다. 주로 40대 이상 남성들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 호감을 형성하곤 삼촌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전문가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은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소액 투자로 이익을 챙겨주고는 거액 투자를 유도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61명이 속아 65억 원을 날렸습니다. 사기단은 캄보디아에 20층짜리 카지노를 통째로 사들인 뒤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과 일본 등의 남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단속 목적으로 출입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악용해서 경찰은 콜센터 모집책과 상담원 등 23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 7명을 추적하거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 호포역에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이 오른팔을 물렸고 영무실 유리문이 박살났는데 멧돼지는 결국 사살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역산에 탑승장을 걸어가는 거대한 몸집의 멧돼지. 경찰이 권총을 쏘자 뒤를 돌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결국 엽사가 나서 멧돼지를 사살합니다.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시민분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에 멧돼지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 오늘 오후 4시 45분쯤입니다.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은 오른팔을 물려 병원에 이송됐고 영무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활전까지 4층인데 계단 타고 올라가고 4층까지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몸 길이 1.5m에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는 멧돼지의 먹이 섭취가 늘어나 도심에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멧돼지를 보면 놀라게 하지 말고 조용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은 헬로윈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골목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절을 하거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제 사정이 허락되는 한 와가지고 꽃 한 송이 두 송이 올리고 제 스스로 잊지 않으려는 약간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골목 한켠엔 희생자 159명의 이름과 13개 국적 외국인 희생자의 모국어로 적힌 추모 메시지가 게시됐습니다. 한 편의점은 이렇게 추모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국화를 마련해두기도 했습니다. 헬로윈 참사로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딸의 사진을 찾아봅니다. 2년 됐는데 가슴 아직도 아파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아플 게 계속 생각나요. 서울시청 인근의 추모 공간 별들의 집에는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메모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참사가 발생된 그 달에는 같이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을 앞둔 지난 주말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순찰을 늘리고 인파 관리를 강화해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는 10대들이 4년 새 60% 넘게 늘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데에는 입시 스트레스나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엔 스마트폰을 비롯한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온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진료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엄마 아빠랑 따로 규칙 정한 적 있어? 스마트폰 게임뿐 아니라 짧은 길이의 자극적인 동영상도 청소년들 사이 유행입니다. 스마트폰 의존은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나 우울이나 불안 장애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정신과 진료 건수는 최근 4년 새 65%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약 25만 명으로 지난해의 80%에 달했습니다. 소화기에는 특히나 이제 전두엽 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니까 영상 시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초중고견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영국도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Déjà, on est très addict avec le portable, nous aussi en tant qu'adultes. Et je pense que l'école est un lieu où on n'a pas besoin de portable.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한 전국의 초등학교는 전체 11,700여 교 중 23% 정도입니다. 최소한 중학생 전까진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캠핑하기 좋은 가을철인데요. 그런데 캠핑장을 예약하고 갔는데 사진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약 플랫폼은 캠핑장 문제라면서 발뺌해 왔는데 이제는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캠핑장 예약 플랫폼입니다. 한 캠핑장은 첫 화면에 저수지가 바로 보이는 사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후기에는 막상 가보니 저수지는 온데간데 없고 공사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렇게 사진과 실제가 달랐던 경우를 겪은 캠핑 쪽은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합니다. 틀린 거는 분명히 있겠죠. 거기는 처음에 이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대부분이니까.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예약 플랫폼이 이용자의 손실에 일부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플랫폼이 캠핑장 최신 사진과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약관도 신설됐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플랫폼 책임을 묻는 약관은 처음입니다. 플랫폼이 통신 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자연재해 등으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불도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그런데 수익률이 좀 높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그동안은 보유한 상품을 모두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레부터는 보유한 상품을 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데요. 갈아타기 할 때 어떤 걸 따져봐야 하는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년 전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박수경 씨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진 걸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로 옮겨볼까도 했지만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안내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이제 절차를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오는 31일부터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도 해지 없이 기존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각 금융사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은행은 퇴직연금 적립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반면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가 생명보험사나 은행보다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증권사 6곳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지 돈의 실질 가치가 적용이 되니까 적어도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는 목표로 해서 운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아탈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실물 이전 결과를 문자 메시지나 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흑인들의 하버드로 불리는 대학이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이곳을 졸업했는데 학교 후배들은 지지율이 최근 흔들리는 해리스가 최초의 여자 흑인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특파원이 하워드 대학교에 가봤습니다. 백악관에서 3km 떨어진 워싱턴의 한 대학교. 입구에 민주당 해리스 후보 사진이 걸렸습니다. 네, 이곳 하워드 대학교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졸업한 미국의 명문 대학교입니다. 흑인 비율이 70%를 넘어 흑인들의 하버드 대학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해리스의 당선에 기대를 모읍니다. Her support for women and people of color, I think she supports us more and is looking out for us more than Trump is. 공화당 트럼프 후보로는 나라가 변할 수 없단 겁니다. With that, and as well as to the fact that it's time for our country to go through a next big change. We've been doing the same rhetoric the last 8 years, and it just hasn't been helping us, as we can see. 전통 지지층인 흑인 표심이 흔들리는 걸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So I think young black men, such as myself, they may kind of go away from Kamala. Not that I'm not voting for Kamala, but I think maybe it's like those single issue kind of voters, kind of like, oh, they see Kamala and it's like, oh, you know, she's not doing what I want her to do. So. 아직 결정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Actually, I'm undecided yet. I'm registered independent.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7일. 양측 모두 승리를 낙관하며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를 향해 트럼프 클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데 이어 내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연설에 나섭니다. 트럼프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라틴계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우리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된 뒤 한국인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교민은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까? 네, 구속된 교민 A씨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8년 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에 영입돼 중국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5개월 넘게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중국 정부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중국의 반간첩법, 이게 어떤 법이길래 중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민을 구속한 겁니까? 네, 2014년 처음 만들어진 중국의 반간첩법은 군사나 정부기밀 유출만을 간첩행위로 봤었는데요. 이 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모든 행위로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문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수사 권한도 확대됐고요. 간첩죄 정황만으로도 벌금도 물리고 죄가 확인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관련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까지 간첩으로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국민들도 중국에서 이렇게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법 개정 전후로 주로 선진국 기업인들과 근무자들 대상으로 수사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일본 제약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던 일본인 간부가 지난 8월에 기소됐고요. 미국 기업 실사업체와 컨설팅 업체도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았고 영국 광고회사도 상하이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체포됐습니다. 중국이 이 법을 근거로 기업의 기밀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서방 기업 일부는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왜 이렇게 법을 강화한 겁니까? 네,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국가 안보를 하나의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1차적으로 국내 반정부 인사들이 국가 분열 행동을 하는 걸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서방과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간첩법의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3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산업 스파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간첩법에서는 처벌 가능한 적용 대상이 적국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으로 개정해 넓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기술보호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한데 벌금이 최대 15억 원에 실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의 영업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을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기술 전쟁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충남 삽교호 일대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삽교호 주변 갈대를 누군가 무단으로 베어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훼손된 갈대밭의 면적은 축구장 약 25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과 예산의 경계를 가르는 삽교천과 하천물이 흘러드는 삽교호. 누르스름한 갈대가 빼곡한 듯 싶더니 초록색 풀밭이 펼쳐집니다. 갈대가 잘려 나간 겁니다. 훼손된 면적은 17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4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 무단으로 베어낸 건데 한쪽에는 갈대를 말아놓은 곰포 사일리지가 놓여 있습니다. 세어보니 200개가 넘습니다. 이미 반출된 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곰포 사일리지는 한 개당 8에서 10만 원 사이에 거래됩니다. 삽교호 주변 갈대는 2년 전에도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잘라낸 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훼손된 거라고 말합니다. 갈대가 다 채취됐잖아요. 얘네가 이 근처로 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미 생물 다양성의 야생들의 은신처가 파괴된 거잖아요. 삽교호 일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8위로 진입했는데 K-팝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강렬한 후크. 로제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8위에 올랐습니다. K-팝 여성 가수가 달성한 최고 순위로 종전 최고는 블랙핑크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의 13위였습니다. 이로써 로제는 방탄소년단과 싸이 등에 이어 핫백 10위권에 진입한 5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1위인데요. 그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더욱더 인기가 좋다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다. 아파트의 모든 것이 화제의 중심에 오르면서 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윤수일의 곡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는 최근 스트리밍량이 200% 가까이 늘었고 온라인에선 두 아파트를 조합한 리믹스 영상이 인기입니다. 40년 된 저의 노래를 이렇게 리믹스를 하니까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원곡자인 저도 이것 봐라. 12월 6일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인 로제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내 꿈이 이루어졌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세대는 방 회장이 50여 년 동안 조선미디어그룹을 이끌며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등 언론과 정치,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여식에는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등 언론계는 물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도 디지털 AI 시대에 맞춰 계속 변화해 가겠지만 언론의 원칙과 기자 정신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언론과 기자의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All red. Use chopsticks. 이 과자는 붉은 양념이 손에 묻어나 손가락 양념이라는 조롱을 받았죠. 그걸 유머로 뒤집었습니다. 양념에 따로 상표를 붙여 유쾌한 광고를 내놨습니다. 과대포장 질소 과자라는 비아냥을 역이용한 광고입니다. 물놀이 간식을 구명 튜브로 쓸 수 있답니다. 풍자와 조롱 사이 줄타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재미는커녕 불쾌하다는 풍자 코미디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식 화법도 비슷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외교 안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중국 매체에 오르내리며 환영받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정신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 또 하나의 화법은 악마화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비판이 그랬습니다. 개묘 늑약 같은 친일 매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군과 국정원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는 조롱과 악마화를 오갑니다.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주술에 슬쩍 빗대 정부가 전쟁을 생각 중이랍니다. 육군 대장 출신 최고위원은 3차 대전까지 들먹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여당 의원과 안보실장이 주고받은 황당한 문자가 빌미가 되긴 했죠. 그걸로 열심히 전쟁 음모론에 불을 떼는 민주당, 더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이니 전쟁 광인이 하며 또 계엄 음모라고 갖다 붙입니다.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발표했을 때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 하지 말라. 북한한테는 입을 다물고 정부 탓만 하는 민주당. 모든 게 정쟁거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참다운 풍자란 자신까지 포함해 비웃는 겁니다. 이죽거리다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웃기는 건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효종 임금의 시조 한 소절 들려드립니다. 두어라 춘풍이 몇 날이리 웃을 대로 웃어라. 10월 29일 앵커 칼럼 오늘 이재명식 풍자와 조롱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기온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21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태풍 콩레이는 모레 타이완에 상륙한 뒤 방향을 틀어 주말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에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